안녕하세요. 저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젊은 나이인지 몰라도 제가 직접 겪고 살아온 제 인생은 참으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라는 존재를 잃은 후로 늘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네요. 태어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고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지만 저도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가진 것 한 푼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어요. 부모가 없다 그러면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곤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제 처지 탓에 저는 제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가진 것도 잘난 것도 하나 없고 남들이 욕하면 그냥 바짝 엎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난 30년을 남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숨죽여 살아왔던 제가 이제서야 비로소 남들처럼 숨을 쉬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제 지난 30년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저는 유년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다행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지내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기 시작할 무렵 저는 어느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으니 6, 7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선생님들이 저를 아침부터 씻기시는 걸 보며 저는 어디 좋은 데를 가는 줄 알았었죠. 놀러라도 가는 건가 잘 안 입던 고운 옷까지 꺼내 입고서 원장 선생님 방에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는 그분들이 몇 번 저를 찾아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진작 마음에 두시고 입양을 하시려고 계속 고민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궁암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셔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던 두 분은 그렇게 저를 입양해 가셨고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유일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이었지만 이전에 부모님 품을 느껴본 적 없었던 저는 그분들이 제 유일한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양아버지 성을 따라 새 성도 얻었고 이민영에서 조민영이 된 저는 바뀐 이름처럼 그때부터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제 양부모님은 두 분 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셨고 남의 자식을 거둘 만큼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새 식구 살기에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고 잘 정리된 거실에서 가족들과 TV를 보게 되었어요. 그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낼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이나 행복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가족이 없던 저는 낯선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를 입양해주신 양부모님께 감사했고 그분들께 좋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딸이 되려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떼쓰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은 잘 해내려 노력했었죠. 그런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부모님은 저를 계속 아껴주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를 꽤 먹고서 입양이 되었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자식들이야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바랐겠지만 저 같은 입양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를 거둬주신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은혜와 혹시나 잘못해서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내색은 못해도 늘 마음에 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좋은 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성실히 도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제가 노력한다고 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던 어느 날
양부모님은 큰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사정도 이해는 했었어요. 애초에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두 분 다 저를 데려가실 여력이 없으셨겠죠. 게다가 양어머니는 몰라도 양아버지는 저와 그리 가깝지 못했으니 제가 두 분 중 누구를 따라갔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명 못할 분노와 서운함과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차마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입양을 하지 말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도 양부모님과 지내는 몇 년간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지낼 수 있었고 처음으로 가족의 정을 느껴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이혼하신 양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그 후로 저 같은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가정 생활은 보육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인원도 한참 적었고 일반 가정집 같은 데서 지내다 보니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였죠. 물론 그곳은 저보다 다들 나이도 많고 어린아이들은 없는 탓에 각자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했지만 단체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다 보니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입양되어 보통 가정에서 외동딸로 지냈던 저는 또다시 단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금방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상하게도 버림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진 양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말수도 부쩍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하필 중학생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생긴 바람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 학교에서 저만 친구가 없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외톨이가 되었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탓에 반 친구들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걸지 못했고 아마 다른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한심하거나 답답하다 생각했겠죠. 그래도 그런 제게 좋은 친구 하나가 다가와 주었습니다. 새학기가 조금 지나고 전학을 온 친구가 혼자 있던 저를 보고 같이 밥을 먹자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도 친구가 생기고 한창 사춘기 나이에 친구가 가족보다 위안이 되었던 저는 그 친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와 친해진 저는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다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제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입양 가정에서 크고 그런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또 그 나이에 굳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당시 저는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걸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시거나 얘기하신 적은 없으셨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만큼 믿었기에 가감없이 저의 개인사를 털어놓았던 거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제 얘기를 다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반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돌았고 한 달 만에 전교 모든 학생들이 고아인 저의 사정을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후로 두고두고 제 약점이 되어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전교생에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없는 나를 괴롭혀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저는 학교에서 매일 이유 없는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고 그렇게 제 인생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갔어요. 그나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괴롭힘도 끝나려나 했는데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중학교 동창 몇몇이 제 사정을 금세 퍼뜨리는 바람에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저는 무심한 세상 속에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 많기로 소문난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데다가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예뻐하셔서 학교에서 선도부 일도 하고 봉사로 표창도 많이 받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장훈이는 괴롭힘 당하는 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장훈이가 제 대신 나서주고 화내준 덕분에 반 아이들은 대놓고 괴롭히는 게 없어졌지만 다른 반 아이들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급식 시간마다 또 무슨 괴롭힘을 당할까 끔찍했던 저를 위해 장훈이는 3년 내내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반이 달라져도 매번 점심시간 때마다 찾아와주고 시간 날 때마다 제 교실로 찾아와 아는 체를 해준 덕분에 반이 달라진 후에도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장훈이 때문에 저는 그나마 고등학교 3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도 많고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나 같은 걸 챙겨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저를 반장으로서 챙기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반장이니까 그런 불의를 두고 볼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 내내 저를 도와주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나 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치도 않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가는 걸 숨길 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장훈이를 넘볼까 싶어 제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죠. 그리고 그저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라도 남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고 장훈이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던 장훈이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사회로 방출되어 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립금으로 나오는 몇백만 원 남짓한 돈을 들고 자취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제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같이 집을 알아봐 주었던 것도 장훈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반지하에 들어가려던 저를 위험하다며 뜯어 말리던 착한 친구였죠. 장훈이는 대학생이 되고 저는 공순이가 되고 점점 더 벌어지는 우리 형편 때문에 하루빨리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여전히 나를 챙겨주는 장훈이를 보며 저는 마음을 쉽게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생활을 잘하던 장훈이는 1학년을 끝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짝사랑하던 저는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장훈이도 2년간 군대에 있을 게 걱정인지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 보였죠. 장훈이가 입대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제게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나 하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장훈이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혼자 짝사랑하면서 이 마음이 일방통행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장훈이도 저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도 민영이 네가 좋아. 사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게 맞는 건지 친구 사이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물론 지금 당장 사귀자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차피 군대 가야 하고 기다려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나 군대 다녀오고 2년 뒤에도 서로 같은 마음이면 그때 우리 만나보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기쁘던지요. 저는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이 장훈이를 꿋꿋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훈이가 2년간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장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고 혼자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전부였었기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훈이 옆에 당당히 서려면
더 이상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뭔가를 해보려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뭘 배우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우선 뭐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우연히 국비지원 학원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과 제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리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얼떨결에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제빵을 배우며 열심히 2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무사히 제대한 장훈이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죠. 내가 짝사랑하고 넘볼 수 없다 생각했던 남자와의 연애라는 것이 제게는 기적보다 큰 일이었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별탈 없이 좋은 관계를 이어갔고 저희는 어느새 오래 만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 저희끼리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진지한 관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젊었을 적부터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기르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인생의 아들이 전부셨고 아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들 하나 잘 길러보겠다고 혼자 고생하시면서 없는 살림에 학원 보내 키우시고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간 아들이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셨을 테니 그런 아들과 만나는 여자에게 기대도 있으셨겠죠. 장훈이에 비하면 저는 고졸에 돈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으며 하물며 고아였으니 그런 제 조건이 싫어도 너무 싫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나 싫어하실 줄은 저도 장훈이도 몰랐습니다. 아니, 창훈이 네가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를 만나니? 고아이다가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애가 뭐가 좋다고? 그렇다고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기를 해, 공부를 잘하기를 해. 어디 하나 봐줄 것도 없구만. 네가 눈이 삐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나도 괜히 너희랑 신랑이 하고 싶지 않으니 결혼까진 생각하지도 말고 적당히 만나다가 빨리 헤어져.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게 매몰차게 그리 말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반대를 당연히 예상했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어머니가 저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랐나 봅니다. 어머니는 후로 매일 장훈이에게 저와 헤어지기를 요구하셨고 평생 아들 앞에서는 큰 소리 낸 적 없으신 분이 저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우셨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훈이는 저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계속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냈어요. 믿었던 아들이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어머니도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는 저를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섭섭함보다 죄송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어머니도 저희 관계를 인정해주시고 저를 예뻐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장훈이가 3년의 취업 준비 끝에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후로 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그즈음 저희는 30이 가까워졌고 여전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머니는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한 아들이 더 잘난 여자 만나서 좋은 처가댁 얻어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장훈이를 여러 선자리에 끌고 다니기까지 하셨죠. 저와 못 헤어진다고 어머니와 싸우면서도 장훈이 역시 자기 때문에 희생하셨던 어머니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선자리를 나갔고 저도 장훈이가 선을 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민영이 너밖에 없어. 선자리 나가서도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어. 내가 계속 못 헤어지는 거 보시면 엄마도 언젠가 포기하시겠지.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무척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훈이는 장훈이대로, 저는 저대로 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인정해 주시길 바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 어머니가 바라시는 건 최대한 들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고졸이라서 마음에 안 드신다 하셔서 저는 고민 끝에 방통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때 어머니 덕분에 졸업장을 딴 건 지금도 다행이다 싶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졸업장을 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경영학과를 선택한 탓에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여 4년 만에 방통대 졸업장을 땄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 졸업장을 따도 어머니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노력해왔지만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결국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장 문제 삼으셨던 건 결국 제가 고아라는 이유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 없으면 고아야. 나도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그게 내 탓이야? 엄마는 내가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하고 산 것도 알고 엄마도 그런 소리 듣고 치를 떨도록 싫어했으면서 어떻게 민영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도 반쪽짜리 고아 아니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 애비 없이 자랐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있는 거랑 아주 없는 거랑 같으니? 그리고 나야말로 그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고아 며느리 보기 싫은 거야. 남편 없이 자식 키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며느리마저 천의 고아를 들이라 이거냐? 너야말로 네 엄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지. 장훈이는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고아가 될 수 있고 자기도 아버지 없이 자란 반쪽짜리 고아인데 어머니가 저한테만 매몰차게 하시는 게 많은 상처이고 실망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저희 사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많이 힘들어지며 저는 차라리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도 저였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힘들어하는 장훈이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구나 자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말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장훈이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어요. 민영아, 네가 많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전 끝까지 장훈이를 기다려주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총각을 코앞에 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더 버티기 힘드셨나 봅니다. 그 긴 세월을 견디며 결혼까지 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하게 된 결혼 덕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제 딴에는 어머니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의 표시였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희 결혼을 허락하실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집살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저도 고생은 꽤 해봤기 때문에 살림 같은 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막말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얘기는 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지 고아라서 배운 것 하나 없다며 사사건건 혼을 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끔은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 눈에 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암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여전히 가까워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남편은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하게 된 게 마음에 쓰이는지 결혼을 하면서 제게 직접 가게를 차려주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과 제빵을 배운 후로 쭉 다른 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경력을 쌓고 자기 가게를 차리는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저는 창업이 꽤 늦은 편이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으로 제 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덕분에 집 근처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게 된 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가게를 열고 매일 열심히 빵을 구웠습니다. 다행히 오픈 초기에는 동네에 개인 빵집이 없던 탓에 장사는 꽤 잘 되곤 했어요. 오후 정도면 만들었던 빵이 거의 소진되었고 저는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여 밀린 집안일을 챙길 수 있었죠. 매일 살림과 가게를 돌보며 바쁘게 살았지만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를 낳아 더 행복해질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가정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집에 계시던 어머니가 심심하신지 제 가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6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며 일을 그만두셨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 고생한 게 있는데 이 나이에는 좀 쉬어야지. 앞으로 내 생활비는 전부 니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가게 동땡이 부리지 말고 잘해. 어머니는 점심쯤 나오셔서 가게 빵으로 식사도 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훈수도 두고 그러셨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많이 심심하신가 보다 싶어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었는데 제가 걱정해야 할 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 가게 주인 행세를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좁은 가게로 친구들을 부르셔서 계산도 없이 빵과 음료들을 꺼내 드셨고 시끄럽게 떠드시면서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곤 하셨습니다. 게다가 빵 고르시는 손님들에게 자꾸 시비를 거셔서 기분 나쁘다고 떠나신 손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줌마, 그 시식만 계속 먹을 거면 나가요. 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아까부터 빵 고른다면서 계속 주워 먹고만 있고 남의 장사 거덜내려는 거야 뭐야? 거지도 아니고 돈 주고 사 먹어야지 그게 뭐야? 어머, 내가 몇 개나 먹었다고 그래요? 맛을 봐야 빵을 사지. 내가 여기 가게 빵 사준 게 얼만데 거지라고? 아줌마가 사장이에요? 그래, 내가 사장이다. 무슨 가게가 있다위야. 나 참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 놀아봐라. 동네 장사는 손님 상대하는 게 구할인데 그렇게 오는 손님마다 쫓아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게 매출은 점점 떨어져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새로운 빵집이 생겨서 매출을 걱정하던 중에 어머니의 만행은 결정타였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사정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손님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사장인데 자꾸 사장이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어머니. 뭐? 내가 사장이라 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예, 여기 우리 아들이 차려준 가게 아니야. 그럼 내 가게나 다름없는 거지. 손님 떨어지는 게 내 탓이라 하고 싶은가 본데 빵이 맛있으면 어떻게 해도 찾아오는 거지. 내 탓할 시간에 너나 열심히 해 이거 사. 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하루하루 가게 걱정에 피가 말라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불경기까지 겹치며 저는 월세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다행히 생활비는 남편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지만 가게 운영만큼은 제 힘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들어온 탓에 저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사정을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치고 대출이라도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건물 주인이 제 사정을 안타까워하시며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사정이 어려우면 진작 말을 하지. 내가 몇 달치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급한 불부터 꺼요. 예? 아예 안 받으시면 안 되죠. 밀린 월세는 제가 어떻게든 천천히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야지. 안 그래도 요즘 다들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이럴수록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건물 청소하러도 한 번 못 가고 그 집 빵 한 번 못 팔아준 게 괜히 미안하네. 그동안 꼬박꼬박 월세 내준 거 고마워서 내가 편히 봐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형편 나아지면 줘요. 요즘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간신히 폐업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간청드려서 제발 가게에 나오지 마셔달라 부탁드렸고 덕분에 그 후로 저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가게가 걱정되어 찾아오신 주인 사장님을 뵙게 되었죠. 아휴, 내가 자주 와봐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쉽지가 않았네요. 어째 요즘에는 가게가 좀 돼요? 덕분에요. 폐업까지 생각했는데 사정 봐주셔서 다시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다 아가씨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오늘은 나도 빵 좀 사가려고요. 여기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어쩜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네. 이거 계산해주세요. 아니에요. 계산이란요. 저 사장님한테 돈 못 받아요. 밀린 월세 이제만 해도 이거로는 택도 없을 텐데요. 고르신 빵은 들고 가시고 오신 김에 저랑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나 심심하면 종종 와도 돼요? 당연하죠. 저도 혼자 장사하느라 심심한데 오셔서 시식이라도 해주세요. 그날 이후 저희는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혼자 사시는 주인 사장님이 많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오실 때마다 빵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었죠.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딸 같다며 잘해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별것 아닌 것도 칭찬해주시고 저한테 다정한 말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 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을 만큼 저는 그 건물주 사장님이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평화로운 날들이 흘렀고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은 원래 심장 쪽이 좋지 못해서 꾸준히 병원을 다녔어요. 아버님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혈압 관리도 하고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아버지와 똑같이 죽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저와 어머니는 혼비백산했고 남편이 실려간 병원으로 쫓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남편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하고 보냈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사고였다면 수술이라도 하고 희망이라도 빌어봤을 텐데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저희는 결국 남편의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부 꿈인 것처럼 당장이라도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셔도 남편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저는 도저히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연애 10년에 결혼 생활이 겨우 3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가게 자리 잡고 곧 아이도 낳자 약속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남편이 먼저 떠날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아까워서 저한테 주기 싫었던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겨우 35살, 너무 아까운 나이에 떠났기에 누가 봐도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죠.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거사. 우리 아들 살려내. 너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있는 집에 장가 갔으면 그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생고생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돈이라도 잘 벌었어 봐라. 우리 아들이 살아있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그때는 저도 남편의 죽음이 전부 제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차라리 내가 남편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정말 더 좋은 여자 만났더라면, 그러면 우리 가게 매출 걱정하지 않고 일도 덜 했을지. 어머니는 제 탓을 했고 저도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저는 장례 기간 내내 너무 힘들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틀 굶었는데도 너무 울어서 그런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기력도 없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 발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어머니가 드시다가 남겨두신 편육을 집어먹었습니다. 그게 맛있어 보여서 먹었겠나요? 어떻게든 끝까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살려고 먹었던 것뿐이죠.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그게 찢어 죽일 만큼 미우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억지로 편육을 씹어 삼키는 걸 보고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인연이 미쳤나? 네가 지금 입맛이 돌아? 남편 잡아먹고 그게 넘어가냐? 아, 어머니, 놔주세요. 놔주세요. 저는 편육을 먹는다고 화가 난 시어머니 손에 머리털이 한 움큼 뽑힐 만큼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체력으로는 어머니 정도는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도와달라 소리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군가 달려와 제게서 시어머니를 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날려 시어머니를 바닥으로 패대기 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건물주 사장님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사람 머리채를 잡아? 당신은 뭐야? 가족 아니면 빠져. 나의 시엄마야. 내 아들 잡아먹은 년한테 이 정도 해도 되는 거라고. 뭐? 시엄마? 나도 이 사람 가족이다. 내가 얘 엄마야.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다들 놀랐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나 얘 엄마예요. 민영이 내 딸이라고. 내가 당신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저를 일으켜 데려간 그분께 몰랐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엄마는 어려운 형편 탓에 저를 키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네 아버지 죽고 나 혼자 먹고 살기는커녕 어린 자식 입에 풀칠도 못해주는 형편이었어. 너한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고 정말 막막했다.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너는 자꾸 배고프다 그러지. 어린 너 데리고 일 다니는 것도 어렵지. 그때는 정말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었어. 근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보는 게 엄마일 건데. 그래서 잠시라 생각하고 너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다. 어떻게든 돈 벌어서 다시 데려가려고 그랬었어. 하지만 그 사이 저는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그게 차라리 제게 나은 선택일 거라 생각하며 저를 포기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양부모님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저를 찾지 않는 게 저한테 나을 거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게 유산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건물도 가지게 되셨고 가끔은 저를 찾고 싶으셨지만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까 싶어 저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저를 보고 어릴 적과 많이 닮은 얼굴에 저를 왠지 낯설지 않다 생각하셨고 저 몰래 제 뒷조사를 하셔서 제가 어릴 적 헤어진 딸인 것을 알게 되셨던 거죠. 나중에 네가 내 딸인 걸 알고도 내가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어. 어찌됐든 내가 널 버린 건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나면 네가 나를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다. 차라리 옆에 두고 가끔 포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네가 나를 아주 떠나버리면 어쩔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언제 말을 해야 하나 계속 기회만 보다가 결국 이때까지 말을 못했구나. 저는 그제서야 건물주 사장님이 별 이유도 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제 가게를 찾아와 주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보다 잘해주시는 걸 보고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그분이 정말 우리 엄마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우리 엄마예요? 내가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때 저는 말 못할 감정 때문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이 그동안 너무 고단했기에 내게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제게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너를 찾았을 텐데. 보육원에서도 네가 부잣집에 입양돼서 유학 가서 잘 산다 그러길래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지. 네가 이 고생하고 사는 줄은 몰랐다. 나중에서야 너라는 걸 알고도 그동안 내가 널 방치했던 게 용서가 안 되고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이제 엄마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남은 인생은 전부 너를 위해서 삼아. 응? 평생 엄마 정을 그리워했던 제가 엄마가 저를 버렸다 한들 어떻게 그런 엄마를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용서했고 그 후로 상처를 딛고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엄마라는 존재가 어색하기만 했지만 제가 정말 엄마 딸인 것은 맞는지 생각보다 많이 닮은 모습에 요즘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엄마 건물 안에서 빵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에게 고소를 당한 시어머니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고 그 후로 제가 보기 껄끄러우신지 이사를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속상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시길 바라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고 제가 언제 또 사랑을 찾고 재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 엄마와 못 나눈 정을 나누는 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자 행복입니다. 그럼 제가 어렵게 다시 찾은 제 행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